자, 16장 공공요금 이론 보겠습니다. 자, 논점 16-1 공공요금 이론 종합이에요. 자, 비용체감 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용체감 산업은 A씨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특성을 갖죠. 따라서 A씨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 비용하고 한계 비용의 위치를 비교하면 당연히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 밑에 있어야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2번 비용체감 산업은 장기 평균 비용이 LAC가 이렇게 내려가는 특성을 보인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에 따르면 P 이꼬르 MC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비용체감 산업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 자연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고요. 자, 비용체감 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수록 A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경우에 이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요금 책정 방법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수입을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아시는 바로 토지의 경우인데 토지는 이렇게 자, 가격 이렇게 있었을 때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선에 공급 곡선을 그립니다. 다 이해하시죠?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보수가 지급될 것인데 자, 지금 토지는 공급이 매우 부족한 재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 또는 공급이 부족한 또는 공급이 제한된 재화가 얻는 수입을 우리는 경제적 지대라고 해요. 우리 이러한 수입을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공급 부족을 야기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고자 이 수입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해요. 자, 공급 부족을 야기해서 지대 수입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동을 우리는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Rent seeking behavior라고 하죠. 지대 추구 행위. 자, 현실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냐면 자,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 입학자라든가 로스쿨 합격자 수를 제한한다거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사고시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우리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 전문 자격자의 수를 제한해서 그 기존 기득권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문 자격자 부족으로 인한 초과 수입을 얻고자 할 때 우리 그런 것을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해요. 그죠? 공급 부족을 얘기한 거죠. 만약에 변호사가 충분히 공급되고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어떤 성격이 있다? 경제적 지대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해서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자, 경제적 지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5번인 거예요. 자, P 이꼬르 MC로 할 때 자원 배분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P 이꼬르 MC로 한다고 해도 초과 수요가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여기 시설 용량이 여기까지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X바까지는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X바부터는 더 이상의 공급 양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요 점에서 결정되는 요 가격을 받으면 되는데 그죠? 요게 MC 곡선이니까 MC와 수요가 만난 점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P 이꼬르 MC가 되는데 자, 여기는 뭐죠? 여기 말 그대로 한계 비용이고요. 이건 순수한 한계 비용이고 요건 뭐죠? 요 부분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지대 부분인 겁니다. 바로 요 수입은 바로 요 부분의 면적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국 얘기하면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는데 자, 이것을 2분해 쳤을 때 여기까지의 높이는 말 그대로 MC의 높이니까 얘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한계 비용인 것이고 요 부분은 공급이 부족해짐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지대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구성 성분으로 요금을 매기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경제적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연독점 공기업의 공공요금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고정요금과 비례요금, 다른 말로 사용요금이겠죠. 비례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이니까 사용요금입니다. 자, 2부 요금제는 비선형 가격 설정 방식이다. 그렇죠. 자, 고정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죠. 자, 2번, 평균 비용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적자를 면하죠. 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P 이꼬르 AC는 적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비효율적이고요. 자, 3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대신 민간 기업이 독점 공급한다면 요금 수준이 높아진다.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 이렇게 수요수요 우하향할 때 자, 민간 기업이 독점 공급을 한다면 독점 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독점 기업은 자, MC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수요 곡선과 Y절편 똑같으면서 기울기 2배인 MR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요점에서 이윤 극대화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자, 민간 기업이 독점 공급한다면 이때보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 얘기죠. 3번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무슨 얘기죠? P 이꼬르 MC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되고요. 자,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에서 P 이꼬르 A시죠.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해야 수익성이 보장된다.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평균 원가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자,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서는 평균 비용을 다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자들은 각각의 생산량에서 최대 이만큼씩들의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최대 여기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자, 최대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래도 평균 비용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도 다 회수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요 갭만큼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5번은 틀렸습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4번입니다. 공공요금 결정 이론에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P 이꼬르 MC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시설 용량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계 비용에다가 경제적 지대를 더해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된다. 이거 아까 나왔던 그 지문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지문이 또 나왔어요. 자, 2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은 해당 기업의 정상 이윤을 보장해 준다. 아니죠. P 이꼬르 MC를 해버리면 적자가 발생하죠.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장기 평균 비용이 일정한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자, AC 곡선이 일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AC가 일정하다 요 얘기죠.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C가 일정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AC가 이렇게 일정하게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M과 A의 위치관계에 의해서 A가 일정하면 M은 그때 어디에 있죠? 그때 M은 A의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에 있지도 않고 A와 일치합니다. 자, A가 일정할 때는 M도 A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는 MC 곡선도 수평선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AC가 수평선일 때는 MC도 AC와 일치하면서 똑같이 수평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자, 수요 곡선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얘가 지금 LAC니까 당연히 얘도 LMC가 되겠죠. 자, 요거하고 요게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이것은 적자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원 배분도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자, AC가 이렇게 수평선인 경우에는 AC랑 MC가 일치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 점에서 요 높이에서 요금을 책정하면 적자 P 이꼬르 AC도 달성되면서 MC도 달성되기 때문에 적자도 생기지 않으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셨겠죠? 자, 4번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둘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 수요 곡선은 P이고 한계 비용 곡선은 MC니까 이 둘이 교차하면 이 둘이 이렇게 이퀄이 되겠죠? 4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생산과 소비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죠. 자,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MC가 PMC하고 SMC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외부성이 없다는 전제니까 이 MC는 PMC이기도 하면서 SMC이기도 하다. 즉 PMC와 SMC의 괴리가 없다 이 얘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EMC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5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입니다. 수도 사업이나 우편 서비스의 경우에는 만약 정부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적자가 발생한다 이 얘기죠. 자,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평균 비용으로 가격을 매기면 손실은 0으로 만들어주지만 맞죠? 생산 수준이 과다하게 됨으로써 후생 손실을 유발한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A씨가 이렇게 내려가고 MC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자, AC와 만나는 점은 요만큼 만들어지는데 MC와 만나는 점은 요만큼 만들어집니다. 자, AC, P 이꼬르 AC로 할 때 문제점은 자,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은 요 점인데 AC로 해버리면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만큼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다하게 생산됨으로써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됨으로써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2번 일반 재원에 의한 충당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나 자, 국가에서 조세를 걷어서 이 조세로서 뭐 수도 사업이나 뭐 우편 사업, 기타 등등 공공재 사업이다 이렇게 조세로서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해주면 쉽기는 쉬운데 자, 이 돈을 어느 사업부에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면요. 자, 제2급 가격차별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매기는 거죠. 자, 결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나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야기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2급 가격차별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사용량이 적은 사람한테는 비싼 요금, 사용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낮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고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낮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자원 배분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측면의 문제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가격은 한계 비용에 일치시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하면서 결손부는 가입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고정 요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2부 가격 제도이죠. 자, 5번 2부 가격 제도의 경우에는 가입비로 인해서 한계 소비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게 한계 소비자는요.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말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말까 경계선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앞으로는 너 이거 쓸 거면 고정비를 내야 돼. 너 가입비를 내야 돼. 라고 해버리면 그 가입비까지는 내기 싫은데 하면서 나간다 이 얘기죠.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내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칠까 말까 고민이야. 칠까 말까 고민입니다. 당구 보니까 한 시간에 뭐 5,000원이래. 그리고 1시간 5,000원이고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당구장에 보니까 입장료가 있대. 입장료. 당구를 1시간을 치든 10시간을 치든 일단 당구장에 들어오면 입장료가 기본이 1인당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근데 가입비 2,000원 있어요 하면요. 나 그럼 안 해버려 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에 따라서 자, 가입비를 제시해버리면 할까 말까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한계적 소비자의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입니다. 공기업들의 요금 결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자를 보게 되고요. 자, AC 가격 설정 방식은요.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요인이 없겠죠. 맞고요. 3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AC를 채택할 경우에는 MC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적게 됩니다. 비효율적이지 맞고요. 자, 램직 가격 설정 방식은 소득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램직 가격 설정 방식은 공공요금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분야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분야에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죠. 서로 반비례하게 가격을 매기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게 주로 어디예요? 필수제야, 필수제. 자, 저소득층들이
많이 소비하는 필수재에 대해서는 즉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필수재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죠.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효율적이죠. 자, 5번 보실게요. 똑같은 방식인데 일정한 재정 수입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자,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초과 부담이 전혀 없겠지만 지금 이 방법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는 거죠. 파레토 최저까지 가는 건 아니고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것뿐입니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에요. 아시겠죠? 효율성 상실을 극대화할 뿐 파레토 최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7번입니다. 공공서비스 가격 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P 이꼴을 MC하면 결손, 오케이. 2번, 2부 가격 제도에서 공공요금은 독점적 생산자가 소비자 잉여의 크기,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미리 예상해서 소비자 잉여 크기 전체를 가입비로 받고 사용료는 MC를 받을 수가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독점적인 생산자는 이렇게 최대한의 가입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최대한의 가입비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입니다. 자, 3번 자연 독점일 경우에 P 이꼴을 AC 하면 이윤은 0이 된다? 이윤이 없죠. 자, 4번 최대 부하 가격 설정 방식에서 비부하기, 무슨 얘기예요? 비수기. 비수기의 단위당 공공요금은 한계 비용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맞는 표현인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자, 비수기에는 이때 한계 비용은 SMC를 의미합니다. 단기 한계 비용을 의미해요. 굳이 시험에 이것까지 구분하진 않겠지만 비부하기의 경우에 비수기의 한계 비용은 단기 한계 비용을 의미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5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럼 성수기는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수기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우리 저 뒤에 14번 문제에서 요걸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수기에는요 LMC 장기 한계 비용 개념이 적용되고 비수기에는 단기 한계 비용 개념이 적용됩니다. 요거 미리 알아두세요. 자, 5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AC로 하면 효율적 생산량 도출할 수 없죠. 자, 정답은 너무 쉽죠. 그래서 5번이 오답이다. 5번이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2부 가격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1번. 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쉽게 적용할 수가 없다. 자, 2부 가격 제도가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1번 틀린 표현이죠. 2번. 소량의 소비자들에게 가입비가 묵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코스트코라는 이제 할인마트가 있잖아요. 코스트코라는 데가 있는데 코스트코가 아마 가입비가 연 가입비가 한 4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뭐 그 정도 대충 정도 하는데 자, 코스트코가 물건이 싸긴 싸요. 싸긴 살 건데 코스트에서 물건을 별로 안 살 겁니다.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별로 안 살 거라면 내가 코스트코에 회원가입을 해서 받는 그 이득보다 싸게 사는 이득보다 가입비가 더 커버리면 가입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 한계적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가입비가 부담으로 적용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3번 볼게요. 가입비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소비자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입비를 받아내고자 하겠지만 왜? 이윤 극대화 이해서. 하지만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좀 소극적으로 적자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의 기본료를 징수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4번 사용료는 한계 비용에 일치시킨다. 그렇고요. 자, 전화나 수소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그 2부 가격 제도에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5번 가스와 전화공사는 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소위 램지 법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 가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전화보다 낮다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스가 있고요. 가스가 있고 수도가 있어요. 전화네, 전화. 자, 가스가 있고 전화가 있는데 가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전화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얘보단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램지 가격 설정 원칙에 의하면 어디한테 가격을 높게 매겨야 됩니까? 얘한테 가격을 높게 매겨야 되고요. 뭐에 의하면? 램지 원칙에 의하면. 자, 얘한테는 가격을 낮게 매겨야 됩니다. 자, 1번.
램지 가격 설정 원칙은 일정한 재정 수입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일정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요금을 부과해야 초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얘기니까 맞는 표현이고 2번. 자, 공공요금 설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추구하고 있죠. 맞고요. 3번 볼게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괴리되는 상대적 비율, 러너의 요금 마진율이죠. 러너의 요금 마진율, 요 얘기. 자, P 빼기 MC 빼기 P입니다. 자, 요 비율이 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스 서비스의 경우보다 더욱더 커야 된다. 자, 3번이 틀린 표현이죠. 그죠? 자, 가스가 요금을 높게 매기니까 요 P가 커지니까 요 러너 요금 마진율도 가스 쪽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쪽이 러너 요금 마진율도 커지게 되겠죠. 자, 4번 두 서비스에 대한 러너 요금 마진율은 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책정되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양자가 반비례하고 있죠. 맞고요. 5번. 자, 램지 원칙은 자, 분배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 탄력성이 낮은 분야가 어디예요? 필수재 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높은 요금 부과한다 이래버리면 분배적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자,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반대로 공평성 또는 형평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공공요금 부과의 정당성은 공공요금이 가격 기능을 수행하게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맞는 표현이겠죠. 2번 비용 체감 산업의 경우에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적용하면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손실이 발생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비용 체감 산업에서 AC 하는 경우에는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과소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맞아요. 자, 4번 램지 가격 설정 원칙에 따르면 자,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요금 부과해야겠죠? 클수록 낮은 요금 부과해야 되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작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죠? P 빼기 MC에서 P를 작게 매기니까 이 러너 요금 마진율이 작아지게 되겠죠. 4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5번 볼게요. 공공요금 부과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은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손실 보존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자, 5번 지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는데 공공 서비스겠죠? 자, A라는 재화의 가격 탄력성은 높다고 합시다. B라는 재화의 가격 탄력성은 낮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램지 법칙에 따르면 요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냐면 얘는 가격을 낮게 매겨야 되고요. 얘는 가격을 높게 매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를 달성하죠?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공요금 부과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고 싶대요. 자,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 그렇죠? 따라서 얘를 반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얘는 가격을 높게 매기고 얘는 가격을 낮게 매기겠다고 합니다. 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부과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해시킵니까? 자,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얘기고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민간의 의사결정을 더욱더 많이 교란시킨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재화에게 높은 수준의 조세나 높은 수준의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의 의사결정이 더욱더 많이 대폭 교란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역으로 해버리면 효율성이 매우 많이 상실돼 버려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맞고요. 자, 그런데 뒤에 말이 잘 이해가 안 가. 뒤에 말이 손실 보존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자, 원래 이 A라는 사업 분야에서 얻고 있었던 총 수입이 TR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의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종전에는 A가 가격 탄력성이 높은 재화이니까 램지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낮게 매기고 있었는데 자,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가가 높아지겠습니까? 판매가가 높아지겠죠. 판매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1% 높이면 수요량은 1% 이상 감소하죠. 만약에 이 값이 3이라면 가격을 1%만 높이면 수요량은요, 무려 3%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요, 자, 얘가 1% 상승했다고 해도 얘가 3%나 감소해버리면 얘가 1% 상승했다고 해도 얘가 3%나 감소해버리면 결국 판매 수입은 종전보다 2%가 감소하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량이 그 이상 대폭 감소해버리면 오히려 총 판매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5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답은 4번이 확실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을 찍는 건 별로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험장이라면 하지만 5번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공공요금 결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공기업이 동일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차별 가격을 적용해서 가격 차별을 적용해서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높은 그룹엔 낮은 가격, 낮은 그룹엔 높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2부 요금제는 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요금과 실제 소비량에 비례하는 종량요금, 다른 말로 사용요금으로 구성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2부 요금제는 전화, 전기, 가스처럼 관로나 선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4번 최대 부하 가격 결정 원리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함으로써 수요의 변동폭을 줄여 설비의 최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표현이죠. 자, 5번 보시면요. 2부 요금제에서 관로나 선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틀린 표현입니다. 낮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예시 나와 있죠. 전기, 전화, 가스 주로 이러한 재화들이 2부 요금제를 통해서 제공되는데 자, 이러한 재화들은 필수품의 성격을 갖습니다. 생활 필수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해당되어 따라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떠넘기기가 용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탄력성이 낮습니다. 아시겠죠? 높으면 전가가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공공요금 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램지 원칙은 일정한 재정 수입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 가격 설정 방식이다. 자,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 건 아니죠.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는 거지 효율성 상실을 발생하지 않는 방식은 아닌 겁니다. 1번 똑같은 말이 또 나왔네요. 그죠? 자, 2번 자연 독점 상황에 있는 공기업이 한계 비용에 하는 경우에는 적자 보게 된다. 맞고요. 자, 평균 비용 하게 되면요. 가격은 높고 공급량 적다. 아까 이미 나왔던 표현이죠. 자, 자연 독점 상황에 있는 공기업이 평균 비용 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징수하는 사용료는 한계 비용에 맞춰서 결정하는 2부 가격 제도는 효율적인 생산 수준을 달성할 수가 있다. 자, 사용료를 P = MC에 맞추기 때문에 P = MC에 P = MC 수준에서의 생산량을 생산하면서도 적자 발생을 가입비로서 방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13번입니다. 공공요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공공요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련 공기업이 자연 독점 성격 가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2번.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할 때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하면은 평균 비용에 비해서 사업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틀렸죠. 문제 너무 쉽죠. 그죠? P = MC, P = A씨가 자꾸 문제 나오는데 조금도 응용되지 않고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 손실이 증가하게 되겠죠. 3번. P = MC 하면 손실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차별요금제와 2부 요금제 고려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P = MC 할 때
2급 가격차별을 실시하거나 또는 2부 요금제 할 수 있겠죠. 자, 2부 요금제는 기본 요금과 사용요금 구분되어 있다. 맞고요. 최대 부하 가격 책정 방식은 이런 것이다.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게 조금 문제 되는 문제인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중에서 공공요금의 가격 결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물어봤습니다. 제2차 가격 차별 방식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책정하면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자, 아무 문제 없어요. 나를 보시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현상. 이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은요.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 생산 비용이 똑같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란 생산량을 2배로 늘릴 때 생산 비용도 2배로 증가하는 걸 얘기해요. 자, 빵을 100개 만들 때 빵 한 개당 생산 원가가 100원이어서 총 10,000원의 생산비가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빵을 200개로 2배를 늘리니까 생산량을 2배를 늘리니까 총 생산비가 2만 원이 나왔대요. 자, 빵의 생산량이 2배가 되니까 생산비도 2배가 되었죠. 이거 뭐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 빵 100개일 때 총 생산비 10,000원이면요. 빵 한 개당 생산 원가는요. 100원이죠. 자, 빵 200개일 때 총 생산비 2만 원이면요. 역시 똑같이 빵 한 개당 원가는 100원이죠.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있는 경우에는 자, AC 곡선이 어떤 모습이다? 수평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AC가 수평선입니다. 자, AC가 수평선이면 MC도 똑같이 수평선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격을 매기면 자, 적자 발생도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생산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생산자의 손실을 가져온다? 아니에요. 적자 발생 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나는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면 AC가 평균, 수평선이기 때문에 적자 발생도 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양이 생산됩니다. 아주 나이스한 경우죠. 자, 나는 틀렸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를 볼게요. 자, 램지 가격 설정은 러너 요금 마진율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가격을 매기는 거다. 너무 쉽죠? 다 맞죠? 넘어갈게요. 최적 2부 요금에서 자, 최적 2부 요금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고정 수수료와 고정비하고 사용 요금의 비중 밸런스 얘한테 몇 퍼센트, 얘한테 몇 퍼센트 받을까를 결정할 때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작으면 자, 소비자들이 자, 고정비 또는 가입비를 얼마 받냐에는 좀 둔감하다고 합니다. 탄력성이 작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입비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가입비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면 고정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자, 얘를 높게 매겼으면 대신 사용요금을 낮게 책정해야겠죠.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일정한 요금을 받을 때 이 일정한 요금을 고정요금과 사용요금의 비중을 정할 겁니다. 고정요금을 많이 받으면 사용요금을 적게 받아도 되고 사용요금을 많이 받으려면 대신 고정요금을 적게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고정수수료, 고정비에 대한 탄력성이 작다. 이 말은 민감하지 않다면 고정비는 많이 받으면 되고 반대로 사용요금은 낮게 받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가격을 매기면 효율적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탄력성에 작으니까 높게 이렇게 반비례하게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요금을 매기면 항상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는 맞은 거예요. 아시죠? 자, 2부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자, 한번 적어볼까요? 2부 요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요금을 고정비와 사용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오이라는 사람이 또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좋아. 고정비와 사용료 두 가지로 이용하는 건 좋아. 근데 사람마다 고정비와 사용료에 대한 이 거부감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하면 고정비와 사용료의 이 최적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정비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고정비를 높게 받아야 돼요? 낮게 받아야 돼요? 민감하대. 고정비에 민감하대. 그러면요, 고정비를 낮게 받아야겠죠. 그럼 고정비는 낮게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고정비를 낮게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충분한 수입은 대신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죠? 사용료를 높게 받음으로써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고정비에 사람들이 둔감하대 하면요, 얘기가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람마다 고정비와 사용료에 대한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 비율을 결정하면 최적의 2부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건 2부 요금제는 요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료는 MC를 받고요. 고정비는 최소는 적자 보전, 최대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한 건데 만약에 사람마다 고정비와 사용료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다면 소비자 선호가 다르다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밸런스로 요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요게 추가되면서 최적자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라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문제는 마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지금 최대 부하 가격 설정 모형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불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지금 몇 번째 이 부분을 재촬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장황해지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리는 보충 자료를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진행하다가 한 30분 정도 진행하다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장황해지길래 그냥 편집을 해버리고 지금 여기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려던 게 아니고 해봤는데 너무 장황해지니까 시험에 볼 필요 같으니까 우리가 10년, 12, 13년 전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정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자, 그냥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에는 A를 받고요. 장기에는요, 비싼 가격 P1을 받죠.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수기에는 뭐만 받는다? 비수기에는 단기 한계 비용만 받는다. 여기 보이시죠? 단기 한계 비용인 A만 받는다라는 거. 자, 그런데 비수기에는 장사가 안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빵을 싸게 팔아야 돼요. 얘가 지금 빵 공장이라면 빵을 싸게 팔아야 됩니다. 따라서 생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까지는 받지를 못해요. 가변 비용만 받을 뿐이고 고정 비용까지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 장사가 안 될 때 비수기 때 받지 못한 고정비는 언제 회수해야 돼요? 성수기 때 요금을 비싸게 받음으로써 성수기 때 비싼 요금에 비수기 때 못 받았던 고정 비용, 월세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의 가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수기 때 회수 못한 고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최대한 다 잘라내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수기 때에는 고정 비용까지는 받지 못하고 빵의 생산 재료비인 밀가루, 버터, 우유 이런 재료비만 받고 팔기 때문에 아주 싸게 팔기 때문에 고정 비용까지는 받지 못해요. 이 못 받은 고정 비용은 성수기 때 비싼 가격으로 회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이거 받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수기도요. 성수기 기간 나름대로의 뭐가 발생하죠? 성수기 기간 동안에 고정 비용과 성수기 기간 동안에 가변 비용 발생하겠죠. 왜? 성수기 기간 동안 빵 만들죠? 성수기 기간 동안 빵 만들면 그 빵에 재료비 들어가겠죠? 밀가루, 버터, 우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야. 그죠? 재료비. 그냥 쉽게 얘를 재료비라고 할게요. 재료비. 가변 비용. 그리고요, 성수기 기간 동안도 고정 비용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성수기 기간 동안에 월세예요. 월세. 언제? 성수기 기간 동안에 월세, 고정 비용.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성수기의 가격은 비수기 때 못 받았던 고정 비용에다가 성수기 기간 동안에 고정비하고 월세하고 빵의 재료값인 가변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계 고정 비용이라 하고 얘를 한계 가변 비용이라 하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치면 총자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합치면 그냥 한계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한계 총 비용이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수기의 고정 비용인 비수기의 월세하고 성수기의 월세를 합치면 뭐가 되죠? 빵 공장 전체 월세가 돼.
그죠? 1년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되는데 비수기의 월세와 성수기의 월세를 합치면 빵 공장 1년치 전체 월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를 합치면 뭐가 돼요? 얘와 얘를 합치면 전체 고정비용, 전체 월세가 돼. 전 기간 동안의 월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고정비용은 언제 회수하는 거예요? 성수기 때 회수하는 거예요. 성수기 때. 아시겠죠? 비수기 때는 고정비용을 한 푼도 회수하지를 못해. 하지만 이 고정비용, 이 1년치 전체 고정비용을 언제 회수한다? 성수기 때 바짝 회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성수기 때는 고정비용 전체를 회수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수기 기간 동안에 고정비용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성수기 기간 동안에 빵을 만드는 요 재료비도 요때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성수기의 가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비수기와 성수기. 그죠? 윗줄은 비수기, 아랫줄은 성수기. 성수기 가격을 비수기의 비용과 성수기의 비용으로 나누어서 회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누어서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액수고 똑같은 집합인데 분류를 짝짓기를 이렇게 둘이 묶었냐 이렇게 둘이 묶었냐에 따라서 분류가 조금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인 로직은 뭐예요? 자, 성수기 기간 동안에는 성수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가인 뭐예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모두 다 회수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성수기 기간 동안에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모두 다 회수해야지만 되겠죠. 근데 또 뭐까지 회수해야 돼요? 비수기 때 회수 못했던 비수기의 고정 비용까지 회수해야 돼요.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비수기의 고정 비용과 성수기의 고정 비용을 합치면 뭐가 돼요? 전체 고정 비용이 돼. 그렇죠? 1년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비수기의 고정 비용과 성수기의 고정 비용을 합치면 전체 고정 비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거 뭐만 회수하면 돼요? 성수기의 재료값, 성수기의 가변 비용만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기의 가격과 비수기의 가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제일 쉬워. 사실은 물론 제가 카페에 자료를 올리겠지만 그 자료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이게 좀 어려운 파트라서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여기 X 있죠? 이 X의 이 수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5분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물론 자료에는 이 수량까지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지문을 볼게요. 최대 부하 가격 설정 모형에서 성수기 수요자들이 내는 가격은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자, 고정설비 비용과 여러분 여기서 고정설비 비용은 곧 뭘 의미하죠? 여기 전체 고정 비용을 의미하겠죠. 그죠? 왜?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니까 여기 지문에서의 고정설비 비용은 전체 고정 비용을 의미하겠죠. 자, 그렇고요. 비성수기 수요자들의 즉 비수기의 한계 가격 비용 요거는 빠져야 돼요. 요거는 왜 빠져야 되죠? 비수기 수요자들의 한계 가변 비용은 뭐예요? 비수기의 가격이야. 요거는 비수기의 가격, 요거는 비수기의 가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쏙 빠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뭘 또 더해야 돼요? 성수기의 한계 비용을 합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교재를 보면은 시중 교재들의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그냥 맞다. 고정 설비 비용 플러스 성수기 한계 비용 합치면 되는 거야. 맞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그냥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한계 가변 비용이라고 주고 앞에는 뒤에는 한계 비용이라고 해서 요 한계 비용은 뭐를 의미하죠? 요 한계 비용은 한계 가변 비용과 한계 고정 비용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은 한계 비용과 한계 가변 비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성수기의 한계 비용이란 여기 이렇게 한계 고정 비용과 한계 가변 비용의 합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고정 설비 비용이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 이건 지금 2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이 좀 더 정확하게 맞으려면 여기가 한계 가변 비용이라고 해줘야 좀 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계 가변 비용이라고 바꿔줘야 좀 더 적절해지거나 아니면
얘를 한계 비용으로 놔둘 거라면 여기 고정설비 비용이 비수기 고정설비 비용이라고 와줘야 맞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이제 옛날 문제니까 조금 표현이 조금 뭐 불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옛날 일이라 제가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한계 가변 비용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뭐 이의 신청이나 그런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당시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말씀드리면 여기 한계 가변 비용이 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타 교재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맞다. 그냥 이 문장은 맞는 말이야. 얘만 빠지면 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구분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좀 더 표현을 자세하게 해줘야 좀 더 온전한 정확한 문제가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는 조금 대충 맞는 얘기인데 얘가 빠진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마는 틀려요. 그죠? 어차피 얘가 빠져야 돼. 따라서 마가 아니긴 아닌데 좀 더 정확한 서술이 되려면 여기가 한계 가변 비용이 한계 가변 비용이 와줘야 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프린트에 담겨놓을게요. 자, 15번입니다. 오이에 의해 제시된 최적 2부 요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총 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하는데 만약에 이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 하면 고정 수수료는 낮게 책정을 해야겠죠. 자, 2번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요금 매기는 거 유사한 원리죠. 넘어가고요. 다음에 3번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야겠죠. 그리고 대신 사용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단일 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해서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 그냥 요금을 그냥 뭐 1시간당 얼마, 하루당 얼마, 뭐 톤당 얼마 이렇게 일리적으로 매기는 것보다는 고정비와 가입비로 나누어서 소비자의 양자에 대한 탄력성에 맞추어서 요금을 설정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무식한 요금제보다는 각각의 좀 더 정교하게 요금제를 설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5번 최적 2부 요금은 비용 함수와 수요 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가 더 필요하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여기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의 크기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까지 알아야지만 고정 수수료와 사용 수수료 또는 고정 요금과 사용 요금 간의 비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저것을 소비자의 선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비자의 이거에 대한 선호까지 알아야 된다. 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제 10 몇 장이죠? 16장 마치겠습니다.